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사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목이 가르니까 목에 가루가 꼈다고요? 긴장해서 빨리 뵙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들도 많이 뜨는데 저희가 그 뉴스를 다 검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 요약 방송으로 이 방송이 나가는 거겠죠? 간략한 거 맞나요? 아, 간략하진 않겠군요. 네, 한 30분에서 40분 뭐 이렇게 한 편당 나가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사 방송을 좀 시험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제작소 스물이랑 그리고 주권 방송 콜라보 방송으로 네, 그래서 첫 사회 데뷔신인데 어떠신가요? 아무도 안 궁금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의 제목 뭐죠? 10배. 네, 저희 성적이죠. 10불 이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1학년 1학기 때. 맞아요. 1학년 1학기 때 이후로는 받아보기 어려운 학점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 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이 방송 제목과 같다고 모두 다 10불 받으셨던 분인데 시사 플러스라는 뜻으로 앞으로 10불 방송 시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방송이라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뀔 수가 있다. 특히 제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생각해 주시고 네, 좀 많은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어수선하게라서 어수선하게 봤어요. 아니 저 언니가 시작하는 줄 모르고 응 말려 했는데 갑자기. 왜 아예 담배 피는 줄 알겠어 사람. 이게 약간 드립 같은 거 많이 치면 안 되는 방송인가? 돼요. 아 돼? 아 우리 너무 나 너무 농담하고 싶어 지금. 그래. 청천지도 놀리고 싶고 지금. 아 빨리 놀려야 그게 그럼. 많아. 혐오만 안 나는. 아 그래 아 그래. 아 여기 오늘 새로 방송하신다고 데뷔하셔서 처음 입는 옷 하나랑 신천지 스타일로 네,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어딜 나가도 다 신천지라고 의심받고 되게 친절하게 하면은 신천지를 의심받아요. 저 오늘 여기 끝나고 가다가 의심 받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저 아니, 마스크도 근데- 안 하고 와가지고 느낌이 몰몬교 느낌이에요. 몰몬교 몰라요? 그 외국인들 흰 옷 입고 데뷔하셔서 처음 입는 옷 씨뿔이다. 씨뿔. 근데 이게 욕처럼 들리기도 해요. 씨뿔 이런 이렇게 씨뿔? 해요. 그렇죠. 이런 씨뿔들. 근데 우리가 방송을 저희가 주권방송을 많이 해봤는데 욕 같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 저번에 지읒 같은 세상 뭐 이런 것들 하셨었거든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예요? 이런 거 네. 탄핵절 써져 있는데. 그게 탄핵절이 아니 오늘이 생각해보니까 탄핵절이에요. 알고 아하! 계셨어요? 몰랐죠. 탄핵이 된 날. 네, 그걸 기념해서 탄핵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도 잊고 있다가 네. 오늘 페북 봤는데 어떤 작가님이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뭐 그 그림을 올려줘서 기억났는데 우리 명절이죠 명절. 명절. 명절이죠 탄핵절. 탄핵된 날. 명절 아니에요? 설날 다음에 탄핵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박근혜가 탄핵된 날인데 이런 좀 박근혜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많이 고3? 겪고 네, 고3 그리고 거의 박근혜 시절 마지막에 대학에 들어와서 네. 좀 그런데 언니는 또 20, 30대를 같이 네. 보냈던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박근혜 당선 안 시키려고 막 투쟁을 했는데. 저는 친구랑 싸웠거든요. 박근혜가 나온 걸 보고 진짜 막 화나가지고 어떻게 박근혜가 나올 수 있냐 막 이랬는데 갑자기 친구가 왜 안 되는데? 이래서 막 설명을 해줬죠. 또 근데 막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 뽑는 건데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 그 친구의 결론은 한이야 너는 정치색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 친구야. 정치색. 네.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정치색.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정치색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그 친구도 약간 정제해서 쓴 단어 아닐까요?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저는 좀 뭐 기억나는 거는 2012년에 대선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막 기억이 조각났죠? 종합 부분을 해서 촛불을 시작했는데 그게 2012년 말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을 쉰 적이 없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쉬어가요. 매년 다른 이슈로 계속 그 바뀌었었던 것 같으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터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가 터져서 몇 년 동안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백남기 농민 어르신 돌아가시고 또 그 진상규명 투쟁 계속했죠. 그다음 뭐 있었지? 뭐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해가지고 소녀상 앞에서 농성 계속했죠. 진짜 대목군이었네요. 열심히 사셨네요. 열심히 살았군요. 역시 대학 생활했고 데모 대학생일 때가 아닌데 일반인 시절인데요. 네, 그래서 뭐 쭉 박근혜 시절 돌아보니까 말씀하셨던 부정선거로 시작해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네. 또 그 위안부 합의도 네네네, 있었고 그쵸. 뭐 지소미아 체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여기 역사 교육과. 네, 역사 교육과라서 대학생이랑 대화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요. 네. 네, 그때도 또 많은 역사학도들의 마음에 그쵸. 불을 지폈던 박근혜. 갑자기 막 내가 다 사학자가 된 것 같고. 그런 맞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뭐 그때 뭐 네, 그랬었죠. 그랬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백남기 농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 생각해 보면 잘 생각은 안 났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진짜 참담했던 네. 사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억을 진짜 되돌리기 싫은데 지금 갑자기 박근혜가 소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소환수를 목 썼더니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옥중에서 마치 제야 인사인 것 마냥 편지를 막 보내고 그래서 진짜 그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 지금 막 여러 가지 꼬여 있어요. 박근혜가 미래통합당에 그런 언지를 줬다. 그럼 미래통합당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관계 거기에 뭐 윤석열도 요새 뭔가 이상한. 근데 저희가 이거를 도저히 뉴스 검색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네. 아주 전문가님, 네, 시사 전문가. 이분이 그 유명한 다카키 방송의 주인공이신데 그거 아세요? 아니요. 이정희 대표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박근혜 저격수였잖아요. 네네. 대선 후보 때. 그때 이제 다카키 마소 한국 이름 박정희 이 대본을 쓰신 분이라고요. 와. 이렇게 해야 방송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시사 전문가이신가요? 명칭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우리 시사 전문가님을 모시고 네, 소개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욕처럼 들리기도 해요. 시불 이런 이렇게. 시불? 네, 그러면 시사 칼럼니스트 문경환 씨 뭐라고 해야 돼요? 윤경아님. 문경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사 칼럼니스트로 오늘 취직한 문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궁금한 것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질문하기 전에 준비하신 게 있으면 그냥 얘기를 먼저 시작해 주시면 중간중간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워낙 쏟아지잖아요. 네. 쏟아지고 게다가 약간 의혹?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그런데 심증은 매우 강하게 가는 그런 이 연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 주제 보니까 박근혜 미래통합당 신천지 윤석열 뭐 이 다 뭔가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제 뿌리를 한번 좀 찾아봅시다.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신천지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언제 생겨났는지 아세요? 일제시대. 일제시대. 1978년. 78년. 네. 그냥 맞추는 거죠. 네, 이게 80년대에 만들어진 아, 거예요. 그래요? 네, 8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박근혜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못 찾았는데 이만희가 갑자기 박근혜 시기를 차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신천지하고 박근혜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만희가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오는 행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쇼인 거잖아요. 우스갯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자기가 박근혜랑 연관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차고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만희를 팠더니 아무 관계가 없어. 얘 뭐야?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옛날에 허경영 같은 느낌 아닌가요? 네, 그렇죠. 박근혜랑 결혼하겠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근데 그걸 이제 차고 나왔다는 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쟤는 건드리면 골치 아프겠구나라는 걸 이제 암시하려고 차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원래 이제 오늘이 이제 탄핵절이잖아요. 네. 박근혜가 왜 탄핵됐는가 잘 생각해 보면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온갖 나쁜 짓 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 뒤에 있었더라. 그래서 박근혜는 그냥 최순실의 어떤 조종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고 대통령으로서의 고난을 최순실한테 넘겨줬던 그런 이제 황당한
사건이었고 이게 국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다 긁어놓은 거잖아요. 국가 망신 시켜버린 거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때 좀 고민이 됐던 게 왜 최순실한테 넘겨줬지? 최순실이 뭔데? 박근혜한테 최순실이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길래 최순실한테 저렇게 쩔쩔맸을까라는 이제 좀 고민이 들었는데 최순실이 이제 아버지가 최태민이잖아요. 네. 최태민을 좋아했잖아요, 박근혜가. 그렇죠. 최태민하고 뭐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 최태민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사이비 종교 교주 아닌가요? 그렇죠. 네. 승려이면서 동시에 목사인. 전설의 사람. 와. 전설의 많은 만수. 네. 아무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니 실제로 신문 광고도 냈어요. 최태민이 종교 대통합 자기가. 진짜로요? 네, 기독교와 불교와 천도교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영세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세교 교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사실 1910년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네. 일제 강점기 때는 뭐 했을까요? 친일파. 네, 친일파인데 순사 출신이에요. 일제 순사 출신. 그러니까 진짜 친일파죠, 진짜. 진짜 찐이네. 찐이네. 찐친일파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박근혜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때 박근혜가 이제 엄마를 잃고 아빠는 맨날 그 젊은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딱 넘어가기 좋은 상황이네요. 그 방황을 하던 시기에 이제 딱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 스토리가 잘 보면은 옛날에 그 러시아가 러시아 혁명 직전에 완전히 그 망국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때 러시아를 망국으로 이끈 사람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이제 승려예요. 이 사람도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승려들이 많아. 이 사이비 교주가 그 러시아 황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막 그 황제 부인 뭐 딸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그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막 그 황실을 마음대로 움직여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권 다 이제 막 빼먹고 그래서 망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최태민도 박근혜한테 접근해가지고 박근혜를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온갖 이권 사업들을 이제 다 따내고 그래서 이제 뭐 부자가 됐겠죠. 네. 사입이 이제 교주가 된 건데 이게 어쨌든 최태민이 이제 사라지고 최순실로 이어졌고 네. 최순실이 계속 박근혜와 어떤 관계를 갖는 그러니까 최순실이 최태민 딸인데 박근혜는 이 최태민과 모종의 관계였다 그러면 최순실과 박근혜 무슨 관계인 거예요 도대체? 진짜. 이상한 관계네요. 아무튼 그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건데 원래 사이비 종교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사이비 말 그대로 사이비잖아요.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 망해요. 주로 언제 망하냐면 교주가 죽었을 때 망하죠. 교주가 죽으면 이제 누가 그 후계가 될 것이냐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주가 자기는 영생한다라고 했는데 죽었어. 그럼 교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쟤만 믿고 다 지금 종교에 다 투자를 했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교리상 그 사이비 종교도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리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가면 다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일반 종교처럼 막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몇십 년 정도는 이렇게 잘 우려먹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다가 결국 이제 하락세가 들어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종교를 창조. 그렇죠. 새로운 종교 또 만들어야죠. 언니 약간 사고방식. 느낌 왔어. 역시 신들이 왔어. 그래서 저는 어쩐지 왠지 이게 신천지가 최태민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사이비 교주가 할 줄 아는 게 사이비 종교 만드는 거죠.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만희가 나이가 몇 살이죠? 이만희 나이 진짜 많죠. 지금 90. 예. 최태민 친구일 수도 있겠구나. 그 같은 시절에 그런 그럴 수도 라인에서 있죠.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제자 아니에요? 제자? 수제자 같은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온 게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이상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그 제일 두드러졌던 게 뭐냐면은 이만희가 옛날에 새누리당 만들어졌을 때 새누리당이 그 박근혜가 이제 한나라당 그 대장이 돼가지고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잖아요. 네. 근데 새누리라는 말이 한자로 하면 신천지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무슨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만희가 그때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새누리란 말 자기가 지어준 말이라고 자랑을 한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게 지금 한 6년 전인가 좀 되는 얘기인데 미래통합당이 그걸로 고발을 했어요.
지금 네, 그죠? 이거 네. 이제 고발을 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명예훼손이다 이거. 새누리당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인데 왜 고소하지? 그게 웃기잖아요. 아니 자기가 새누리당이야? 그러니까 새누리당 아니라면서요. 멍청이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실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새누리당을 계승했기 때문에 당사자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게 근데 이 사람들 미래통합당 만들 때 박근혜 그 탄핵 세력이 아닌 것 같이 쭉 활동을 하다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박근혜 탄핵 그때 국정농단 세력이다라고 자기가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네, 도로 새누리당이 맞다라고 자기들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걔네를 계승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가 있다고 걔네를 계승?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계승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 이름만 바꿨더라고 홈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작전이 원래는 새누리당으로 있다가 박근혜 탄핵되면서 이게 도저히는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다 산산조각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뭐 바른미래당, 무슨 대한애국당 뭐 이런 식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다시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딱 모여서 보니까 그때는 뭐 박근혜 탄핵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흩어졌는데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이려면 뭔가 구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다시 복귀, 복권 이런 걸 구심점으로 삼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들도 판단했겠죠. 이게 박근혜를 내세우는 게 표가 될지 아니면 박근혜를 무시하는 게 표가 될지 생각했는데 결국 어느 정치 집단이든 결국은 집토끼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 자기를 죽었다 깨나도 자기를 지지할 사람들은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좀 떨어져 나가더라도 박근혜를 우리가 계승하는 걸로 하자.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궁금한 거는 윤석열은 여기서 왜 계속 막 엮여 있나요?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도 혹시 신천 네네네 뭐 이런 이제 의혹도 있긴데 혹시 추수꾼인가? 이끼란 영화 봤어요? 네 봤어요. 아 봤죠. 네. 이끼가 어떤 영화냐면요. 그 이제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이 사이비 종교가 그 한 마을을 장악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종교를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완전히 한 사이비 교주에게 장악된 마을을 다룬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살인 사건이 나도 경찰이 못 본 척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검찰 쪽으로 이렇게 막 해도 검찰도 이미 다 매수돼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이비 종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제일 먼저 일단 공무원들을 구워 삶을 거예요. 왜냐? 공무원들을 구워 삶아야 이 정부 용역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예산을 따먹고 그걸로 뭐 돈을 부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을 구워 삶아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신천지 그 아파트. 신천지 교도인 공무원들이 많이 막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일단 구워 삶아서 이 지자체나 정부랑 결탁을 해야 돈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사이비 종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온갖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사건들에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번에 신천지 보면은 막 장난 아니잖아요. 가족들 뭐 신천지 안 믿는다고 막 감금을 하고 납치를 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형사 사건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휘말리지 않으려면 경찰과 검찰을 구워 삶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장학생들은 막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겠죠. 심지어 뭐 판사들도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이비 교주라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이제 했던 데가 삼성 아니에요. 삼성은 검사, 변호사 아니 판사들한테 열심히 월급 줘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져도 절대 구속 안 되잖아요. 이재용도 구속됐다 바로 풀려나고 그런 것처럼 검찰도 당연히 신천지에 어떤 결탁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압수수색 하자고 아무리 해도 막 영장 다 기각해버리고 이상하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이 아니 말 안 들으면 압수수색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싫은데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까버리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신천지를 비호하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거기 안에도 이제 신천지 장학생들이 많이 깔려 있겠죠. 그럼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고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들도 이제 계속 이 압박을 받겠죠. 여론의 압박을 받겠죠. 그럼 검찰이나 이 뭐죠? 미래통합당. 얘들은 당 이름 너무 자주
바꿔요. 입에 익지를 않아요. 입에 좀 익을만 하면 바꾸고 입에 익을만 바꾸고. 저랑 같은 상태시네요. 전 자한당이라고 계속 불러가지고. 예. 아무튼 얘들도 결국은 신천지랑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신천지를 비호하다가는 표 떨어지고 뭐 여론의 압박을 받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죽자.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 엄청난 내분이 이제 나오고 막 온갖 폭로들이 나오고 이렇게 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미래통합당이 지금도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이만희 수사하자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제스처. 그렇죠. 검찰 쪽에서 그런 제스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일단 신천지 제끼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초반에는 신천지란 말도 못 꺼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특정 교단이라고 하고. 네. 네. 그러네요. 역시 이게 정치권이 제일 힘이 세요. 그런 거 모르세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재벌이랑 정치권이랑 막 이렇게 하다가 재벌이 뭔가 안 좋은 사건에 엮이면은 버리고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얘가 이제 임기 끝나면은 이 재벌이 얘를 복수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영화 모르세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영화 지금 느낌? 이만희 버리는 게 얘네도 그러니까 총선에 더 목숨을 걸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랑 같이 가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신천지를 버려야겠다. 근데 우리가 버리면 신천지가 뭐 보복을 하겠지. 온갖 커넥션들 다 폭로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를 하겠죠. 야,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기다려라. 우리가 나중에 그 총선 이기면 다시 너네 다 살려줄게.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너네 까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라. 어. 이런 작전을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기자회견 나온 거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네, 약간 그런 느낌 더 강했고 앞으로 더 진척이 되겠죠. 네. 어쨌든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이런 커넥션이 엄청 깊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지금 계속 슬슬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뉴스 본 거가 그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라는 그 공무원이 이제 운영하는 아파트에 교도가 80% 이상이 신천지 교도라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아예 그냥 한 마을을 이루고 살더라고요. 거기가 있긴 해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와, 모여 사는구나 진짜. 이분들이 이제 납치랑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엄청 그 싼 아파트에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밝혀지는 게 생각보다 많이 크게 깊이 결합돼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세 전망하시죠? 제가요 전문가분 계시는데 한번 검증 한번 받아보죠.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욕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런 10을 이렇게. 씹을? 아니 저는 그 한마음 아파트도 정말 신기한 게 네. 대구시장이 엄청 싸고 돌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네. 아니 권영진이 너무 이상해요 지금. 아니 너무 심하게 자기 욕을 먹을 걸 감당하면서 싸우고 놀잖아요. 그 뻔히 들통난 거짓말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너무 버려도 될 법한데. 아니 근데 대구가 무슨 성지 같은 건가요, 신천지?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모르겠어요. 뭐, 대구가 일단 그 어디죠? 대구 밑 근처에 어디가 청도. 거기가 거의 본진. 뭐, 예, 아. 성지처럼 그렇게. 그 이만희가 뭐 태어난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무덤 부모님 무덤이 있고 막. 네, 부모님 무덤이 있답니다. 네. 아니 성지라는 말이 이런 데도 쓰이는구나. 아니 그들 사이에서도 성지라고 하니까 왜 궁전이란 말도 쓰는데 성지 못 써요? 아이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본당이 그 본부가 과천에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창시한 걸로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는 약간 그런 거구나. 영적인 어떤 성지 같은 느낌. 그죠, 뭐 부모의 뼈가 묻힌. 이스라엘 같은 느낌 아니야?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려면 이제 걸로. 그러니까 이 마을에 살다가 성지수는 글로 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더 뭐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야. 네, 그럼 앞으로 자주 나오시는 거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많이 물어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넓혀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순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분이시죠. 상식 밖의 뉴스가 연달아 날아오니 말이죠. 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심리학자 김태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역시 주권 방송은 정말 대단한 방송이에요. 선생님과의 예언을 지금 몇 년째 이어가고 계시죠? 한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한 6년?
그렇죠. 그러게 2013년부터 시작했나요? 6년도 넘었네요. 아, 네, 정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뵙게 돼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도 또 재밌는 얘기도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책도 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고 하나 나왔는데 이제 표지 보내달라 해서 보내왔거든요. 네. 하여튼 그 책 주제는 뭔데요? 주제는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진짜요? 너무 재밌겠다. 벌써 재밌겠어. 제목을 정하진 않으셨나요? 월북하는 심리학이래요. 월북하는 심리학이요? 네. 이거 학교 도서관에 신청해놔야겠어요. 오. 나왔는데 이제 띠 작업하느라고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출간이네요. 책은 다 나왔어요. 아. 이 세대에서. 뭐 선생님 책 읽어본 거 뭐 있나요? 처음 뵀잖아요. 네. 어떤 보니까 없네. 정서적 교감이라도 좀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없어요? 저는 그 옛날에 지읒 같은 세상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카페에서 하시던 네네네네. 그때 기억. 끝이에요? 아까 책을 읽은 적이 있냐고. 없다는 얘기죠. 아니 싸우는 심리학 이거 유명한 책인데 그런 것도 안 읽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일단 월북하는 심리학 읽고 오세요. 네네네. 또 다음에 꼭 읽고 북콘서트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근혜가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늘 박근혜 편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선생님 아마 오셔서 한번 읽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잘 썼죠? 네. 박근혜가 썼다고 볼 수 없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글씨까지 보면 진짜 완벽해요. 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잘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읽고 너무 논리정연해가지고 이 박근혜가 쓴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진짜 궁금했던 건 도대체 이 타이밍에 마치 자기가 그런 제야 인사처럼 옥중에서 그런 서신들 많이 보내시잖아요. 저번에 한상균 그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 막 이렇게 단결해야 된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는데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똑같이 단결해야 된다라는 편지가 왔어요. 극혐. 이 박근혜가 지금 이 타이밍에 편지를 쓰는 심리를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저는 제 의견인데 그냥 개인적 의견인데 박근혜가 이 정세 돌아가는 걸 쫙 판단해서 네. 이 타이밍에 내가 써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누가 와서 지금 좀 써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쓰기 힘들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이렇게 써봐라. 승부로 하자. 그렇겠다. 그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네요. 대필로. 그냥 글씨만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 머리로 절대 사고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정치할 사람은 아니니까 맞아요. 누가 와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랬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고 이제 박근혜 입장에서는 나가야 되잖아 어쨌든 자기가 응.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다음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겨야 나갈 확률이 제일 높아진다라고 보고 협조를 했을 수 있고 만약에 박근혜가 진짜 혼자서 정세 판단을 해서 편지를 써서 뭘 하려고 했다면 나름 이제 애쓴 건데 그런 걸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정도 급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옛날에 순실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쵸. 최순실도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보수 세력을 관할하는 뭐 있잖아요. 보이지 네. 않는 손 같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모아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박근혜의 카드를 지금쯤 써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뭐 이제 아무래도 가서 접촉해서 하나 쓰자 뭐 이랬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오늘 박근혜 그러니까 뭐 황교안도 그렇고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가 우리공화당 주장이었잖아요. 그거 안 하면 통합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데 네. 지금 박근혜가 편지 준 걸 내부 통합력으로 만약에 쓰려고 하는 거라면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같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박근혜 입장이든 아니면 그 보수의 기획자 입장이든 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공화당하고 미래통합당 즉 친박계와 반박계가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효과가 자기들 내부에서만 있다는 거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더 큰 국민의 차원에서 보자면 효과가 오히려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나 이제 반박 진영은 박근혜하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좀 다른 보수다.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애써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가 다 망친 거 아니에요? 네. 너희들도 다 내 꼬봉이지? 뭐 이제 나랑 하다지? 어차피 나의 중심으로 다 모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대중들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 세력이 박근혜하고 거리가 있는 집단으로 네. 인식이 좀 될까 말까 하던 찰나에 아 얘들은 원래 같은 계열이구나. 박근혜구나. 구시대적 존재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역효과가 날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박근혜가 큰 도움을 준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적 차원에서는 네. 내부적 자기들의 단합의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다. 일시적으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방송을 많이 안 나가는군요. 그냥 자연스럽게 묻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뭔가 핫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돌려 읽으면서 막 이제 감동. 밖에는 공표를 안 하는 거지. 아니 제가 오늘 유튜브 검색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상을 되게 미숙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이 보낸 편지 이렇게 영상들이 막 만들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감동적인가 봐요. 자기들은 좋은데 뭐 이제 밖에 내보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황교안도 이거 가지고 뭐 청근과 같은 말씀이다. 지금 무슨 성경인 줄 알았어요. 청근과 같은 말씀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황교안이 자기가 수준이 떨어진 인간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근데 황교안은 원래 친박 계열이죠? 원래 친박 계열이라보다는 박근혜 때 이제 국무총리 하다가 이제 탄핵되면서 권한대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박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근데 사실 뭐 엄격한 의미에서 아주 골수 친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은 사실 그 동안은 좀 거리를 두려고 그랬죠. 탄핵 이후에 그쵸. 뭐 같이 있어봐야 좋은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또 그 지지를 해야 되니까 난 박근혜 꼬봉입니다 이걸 이제 자처하는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목을 조였다 그럴까. 황교안이 머리가 참 그런 점에서 안 좋아요. 정말. 황교안도 좀 있으면 뭐. 그 한국이 입시 위주의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들이 도착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아주 안 좋은 쪽의 이 사례랄까. 좋은 롤모델이다. 절대 따라 배우지 말아야 되는. 계속 그 제도권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모범생 스타일. 네, 그리고 저 이거 보면서 진짜 또 느껴졌던 게 그 태극기 들고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언니도 말했지만 엄청 너무 감동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와, 평소에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또 손수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하면서 편지 써줬으면 너무 막 했을 것 같은데 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잖아요. 뭐 존경할 사람이면. 근데 박근혜는 약간 그럴 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뭔가 존경하고 할 텐데 이 사람들 보면 존경을 넘어서는 약간 종교죠, 종교. 네, 사랑, 약간 트루럽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들의 심리는 좀 뭔지 어떻게 그렇게 남이 하는 말은 귀 다 닫고 살면서 박근혜 막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리. 그 광신도의 심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만희는 어때요? 이만희는 좀 뭐 멋있어 보여요? 아니 이만희도 박근혜 향기가 나더만. 아니 이게 말투가 어눌한 게 이게 원래 쌀비 종교 교주들은 좀 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안 똘똘하잖아요. 아니 누가 그렇죠. 그래도 교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주는 뭘 잘해야 되냐면 뭐 말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대중의 병적인 심리 혹은 약점 이거를 잘 건드리는 사기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광신도 교주가 되는 거지. 이성적이고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면 광신도 교주는 될 수 없어요. 정치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사기꾼들도 보통 그렇거든요. 상대방의 취약성을 딱 건드린다든가 그 사람의 병적인 욕망 같은 걸 건드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니까 나머지 말은 막 헛소리 짓거려도 광신도들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을 숭배하는 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광신도들은 다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심각한 의존성, 그다음에 고립성,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을 건드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인생관적 고민 이런 것들을 살살살살 건드려주는 건데 거기에 한번 이제 묶여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엮이기 시작하면 이제 유착관계들 하는 거죠. 감정적 유착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건 떼내기가 좀 힘들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고착되면.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그 사람이 뭐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게 팩트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달려들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광신도적인 심리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나 이 한국의 그 이름 또 바꿨죠 이번에 통합당 미래통합당. 지금 다들 다 자꾸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그 한나라당 욕하려고 입에 이제 이거서 한나라당 욕이 막 나오면 새누리당을 바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새누리당 막 욕하면 또 자한당으로 바꿨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자한당이 좀 입에 익으려 그러면 또 미통당 바꾸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주기가 점점 짧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거니까. 나중에 현대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죽어나겠죠? 그렇겠네요. 하여튼 그 미통당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보면 노년층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노인들의 심리 중에 뭐가 있냐면 노인들의 노인 세대의 심리적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해고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지금 젊은 세대니까 주로 미래 쪽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할 게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자꾸 해고를 해요. 과거를. 돌아와요. 해고적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 글쎄 미래를 생각할 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낙관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게 좋죠. 네. 막 생각할 때 와 나는 잘 될 거야. 뭐 이제 그 개꿈이더라도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해고를 할 때는 어떨까요? 과거를 좋게 돌아보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게 돌아보는 게 좋을까요? 좋게 돌아보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미화분식 경향이 생겨요. 자기 과거를 미화분식하려고 해요. 나 잘 살아왔다. 내 인생은 괜찮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데 회고적 경향이 있는데 그걸 미화분식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잘 못 산 사람일수록 더 그 경향이 크겠죠. 근데 자기의 과거를 합리화하려면 박근혜를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반공전사로 살아왔고 박정희 찍었고 정부에서 시킨 일 충실히 하면서 살았고 권위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면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되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제 과거의 정치 세력, 과거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좋아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죠. 나이를 먹으면은 보수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신기한 게 요새 20대들도 이 자한당을 뽑겠다. 자한당이 아니죠? 열받아. 네, 미통당을 뽑겠다.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생성되거든요. 그래요? 몰라요? 제법 있어요. 못 봤어요. 아니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저희가 저희 단체 이제 듀탄하러 온 그 기자회견하러 온 친구들이 사노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가지를 노하는 매인 거예요. 사노맹. 그래서 뭐 반미 뭐 종북 뭐 이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20대 애들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도 보면 20대 많죠. 네, 맞아요. 요즘에 대학가 그 지금 신천지 애들이 다 주장하는 게 중국인 입국금지 왜 안 해서 문재인이 나라 말아먹었다 맞아요. 이 논조거든요. 요즘에 이제 게시판들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팽배하더라고요. 20대 젊은 남성들은 반문재인 정서가 엄청 강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세라고 할까? 우리 애도 맨날 만나면 문재인 욕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젊다 그래서 꼭 진보적인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은 높죠. 심리적 특성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진리와 정의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 세대가.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젊은 세대가 어려서부터 제가 방송이나 책들을 통해서 누차 얘기해왔던 거지만 끊임없이 학대를 당한 세대라는 거죠.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어려서부터 뭐 사교육, 놀이박탈, 그다음에 이제 입시 공부 이런 거를 계속 어른들과 사회로부터 시달림을 겪어온 세대.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대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다 보니까 심리가 일단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개인화돼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저희 여기 나이가 30대? 네. 20대. 20대는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이 공동체 있잖아요. 집단
이 소중하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좀 예, 체험을 한 세대거든요. 어릴 때 가족도 괜찮았고 우리 가족은 안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뭐 형제들 사이는 괜찮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 좋았고 뭐 이제 부모님 이상했어도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족 공동체가 원만했든 아니면 친구 관계가 원만했든 동네 친구들이랑 잘 그렇죠. 놀았든 학교에서 잘 친구들이랑 지냈든 대학교 때는 또 관계들이 많이 좋았거든요. 그런 걸 계속 경험하면서 아, 이 공동체,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느낀 세대란 말이에요. 옛날 세대들은. 네. 그래서 옛날 세대들은 그래도 공동체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집단의 문제 이런 게 제기되면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요즘의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세대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서 뭐 가족 공동체도 이제 그쵸. 공부하라고 막 괴롭히고 뭐 자기 혼자밖에 없고 집에서 그런 경험. 또 학교 가서도 왕따 당하고 입시 경쟁하느라 친구들하고도 안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심리를 갖게 됐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동체나 집단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보성을 띠더라도 옛날하고는 달리 이게 공동체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진보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나의 이익에 부합되는 진보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게 화가 많구나.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진보적인 활동을 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적 이관계와 요구, 개인적 요구 때문에 진보성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취약한 진보성이란 말이에요. 원래 진보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진보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진보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바탕에 안 깔려 있다면 그런 이제 네네. 공동체적 경향이 이 친구들은 개인의 요구와 이해관계 만약에 보수가 어느 정도라도 화답을 해준다. 그럼 바로 그걸로 하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출세와 성공만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점 혹은 요구, 욕망 이런 것들을 보수해서 건드려준다. 그럼 바로 그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경제가 어렵고 취업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20대들이. 그것도 현실적으로. 있어요. 어떤 거? 페미니스트다. 아.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남성들은 주로 그게 불만이에요. 그렇죠. 네, 여자들을 위한 정부다. 아 근데 여성 쪽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페미니즘적인 정책들. 도대체 둘 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여론조사한 거 얼마 전에 나왔는데 20대 남성들한테 물어보면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다 거의 많이 보수가 대답해요. 그래요? 여성들은 아니다. 아, 그 다음에 남자 20대들한테 물어보면 페미니즘 싫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오히려 남자 차별이 있다고도 꽤 대답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반대하죠. 이 간극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젊은이들이 어쨌든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앞에 가려놓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군대 가야 되는 것도 싫잖아요. 뭐 너무 억울한 거지. 왜 우리만 가냐 여자들은 안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에 이제 이렇게 화살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로 맞춰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 문재인 때문이잖아 이런 여론들을 만들고 그거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먹혀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 나도 이게 뭔가 찜찜했는데 아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였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공동체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공해 주는 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해준다면 신천지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 가면은 막 이제 막 밥도 사주고 친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나중에 빼먹으려는 거지만 어쨌든 처음엔 그런 거 자체가 처음 하던 경험이고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이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죠. 저 개신교나 이런 종교 집단 나가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거의 다 그 목적이에요. 외로워서 그렇죠. 거기라도 가야 사람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 그런 걸 사실 해야 돼요. 그런 와서 놀 수 있는 있잖아요. 어울려서 뭐 얘기도 들어주고 밥도 먹고 할 수 센터 같은 걸 그런 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진보 매니아가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없다 보니까 개신교를 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가까운 교회. 근데 이제 교회 목사들이 거기서 이제 조금만 잘못 튕겨주면 바로 이제 이쪽 태극기들 들고 나오는 쪽으로 되는 거죠. 아니 저번에 저희가 무슨 방송 하나 봤는데 그 정강훈이 운영하는 무슨 정치 학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르신들이 하루 8시간씩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수료를 하면은 뭐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증을 주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강훈 목사님 때문에 내가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내가 멍청하게 살았는지 모른다면서 막 인터뷰 그 기자한테 막 기자한테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이 유튜브를 보라고. 그 막 그런 병적인 그 집착과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노인들을 뭐 정부나 진보 쪽에서 계속 인문학 교육을 시켜줬다든가 네. 아니면 그렇죠. 뭐 공동체를 제공해줬다든가 하면 다 이 진보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서 정광훈이 무슨 말을 하냐 관심 없다고 봐요. 나는. 그냥 그런 게 좋은 거죠. 가서 나같이 이 사회에서 쓸모 없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도 시켜주고 뭐 밥도 사주고 네. 이러면 이제 감동.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건 다 믿는 거죠. 네. 그런 거 자체가 그렇게 건전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 노인 세대가 굉장히 소외돼 있고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쪽에서 잘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보수 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 층도 요즘에는 꽤 그쪽에서 이제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물어보주시죠. 네, 그러면은 이 박근혜 편지 얘기로 다시 와서 박근혜 편지가 총선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냈는데 뭐 적폐 세력 그리고 또 국민들 그냥 일본 국민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적폐 세력의 연합을 형성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표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총선에 이제 적폐 세력한테 좀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른 면에서 이 편지가 만약에 이슈화가 된다면 국민적으로 이제 고립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야 박근혜 이제 지우고 싶었는데 사실 저 옛날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그 박근혜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 비친다든가. 진짜 고통스러워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어눌한 그 어법으로 이상한 소리 막 할 때마다 전 말을 못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앞뒤가 안 맞는 거 행설수설하는 거 그러니까요.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국의 지도자가 막 나와서 그래도 막 그 하는데 말을 너무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다.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탄핵 그래서 당한 거고.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력하죠. 늙은 할머니, 그쵸, 꼰대 아마 이런 이미지가 강력한데 이 사람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한다. 이거 보수의 아이콘으로 그거는 등장하고요. 국민적 차원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표만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표를 확산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근데 이 미래통합 보수 대통합한 이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는 게 박근혜 석방이잖아요. 네. 석방을 시키기 위한 저는 그런 흐름 중에도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너무 안쓰러운 마음과 박근혜가 내가 이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던진 메시지라고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상은 좀 더 좋은 분일 거라고 예상한 것 같은데 그래요. 편지가 나와 보니까 국민들이 아찔하고 오히려 박근혜 석방의 그 이유 근거가 떨어지는 그런 걸 마주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찔. 그래서 이 박근혜 석방을 시키기 위한 그 흐름 중에 하나로 봤는데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느낄 그런 또 마음은 어떨까? 이런 좀 석방을 목적으로 뭐 이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이제 반대 결집을 좀 시킬 수 있어요. 그것만은 내가 안 된다. 내가 문재인 정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권 많이 해서 싫어하지만 박근혜 석방되는 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재결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럴 수 걔들이 있겠네. 이슈화를 시키면 오히려 좋다. 박근혜 쪽은 계속 뭐든지 이슈화 시키면 좋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도와줘야지 인기 없는 사람이라서 도와주는 건 우리한테 손해가 이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박근혜가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반대에 정서를 강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뭐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가 막 이제 뭐 안에서 단식을 하든 뭐든 해서 이게 박근혜에 대해 반박근혜 이렇게 전선이 쳐지는 게 오히려 총선에서는 적폐 세력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쓰지만 어쨌든 박근혜가 노리는 효과는 적폐 세력을 연대하고 연합시키는 효과 이상은 낼 수 없다.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20대 애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너무 간절해요. 저 진짜 이게 애들이 너무 걱정이 제가 그래서 되더라고요. 20대든 뭐다 한국인들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공동체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개인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맞아. 근데 이거를 방치하면 진보는 쓸 자리가 없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보에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자극하면 그거는 이제 대중영합주의가 되는 거고 이제 뭐 각 계급 계층별로 좋은 공약 이런 거 던져놓고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연대 연합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의 이슈, 공동의 요구 이런 걸 잘 제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지금 기본 재난 기본소득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 나오면 의외로 이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의외로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대상이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에게 해당이 돼 버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분열이 너무 많이 돼 있고 집단 간 갈등이 심해서 한쪽이 유리한 거는 다른 쪽이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대구를 잘해주면 호남에서 싫어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뭐 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내세우면 젊은 세대가 반발하고 여성한테 도움되는 거 남성들이 싫어하고 또 택시 운전사한테 도움을 주면 버스 운전사가 싫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전사회적인 동력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요구, 정책 이런 걸 제안할 때 연대 연합이 강화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옛날엔 탄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모든 사람이 다 박근혜는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연대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공동 요구가 제시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연대 연합보다는 계속 분열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 연합을 하려면 뭐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것도 괜찮고 뭐 기본소득 좋고 뭐 장기적으로 그런 걸 제안했을 때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절 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이거든요. 뭐 저희 이제 큰 외삼촌이니까 굉장히 나이 많죠. 이분이 와서 이제 문재인 막 욕하면서 이제 탄핵해야 된다. 뭐 이제 보수적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국민혁명 배당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경영 허경영. 오셨어. 거기 범죄자 집단. 네. 허경영을 막 칭찬하면서 국민혁명 배당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앤드류 양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양이요? 그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본소득 얘기했거든요. 미국인 1인당 얼마 준다 그랬더니 2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하여튼 앤드류 양까지 막 알더라고. 그러면서 앤드류 양과 허경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앤드류 양이 들으면 이제 막 기절할 만한 얘기인데 허경영 당이시네. 숨기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허경영 좋아하시냐니까 그건 아닌데 유튜브를 자주 본다는 거예요. 당인데. 그럼 맞죠. 진짜.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보수지만 기본소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은 자기한테도 이익이 당장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 모델, 뭐 기본소득 이런 건 보편적이거든요. 혜택이 한두 명한테 가는 게 아니고 특정한 계급 계층한테 가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혜택이 제공되면 연대연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대가. 그렇게 연대연합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민중당에서 최근에 뭐 부자들 거 어떻게 좀 이렇게 몰수해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해서 나눠주겠다. 이제 이런 것도 뭐 괜찮은데 몰수를 더 화끈하게 해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겠다.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좀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몰수해서 어떻게 나눠줄 건지 또 누구에게 나눌 건지. 근데 급한 사람 먼저 주겠다.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액이라도 싹 다 주는 거.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야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안 단합할 싸우죠. 가능성이 네. 생겨요. 너 우리 같이 받자 이거 힘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젊은이들한테 청년수당 준다 그러면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은 이제 그렇죠, 뭐 이럴 그렇죠. 거고 노인수당 준다면 또 젊은이들이 뭐라 할 거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그러한 어떤 목표 이런 걸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 아니 그런 데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월 50만 원씩 두 번 네, 지원한다고. 맞아요. 네. 그 시기에 지금 잘린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저희 주변에도 거의 알바 나오지 말라고 해서 무급휴직 상태로 한 달 이상 이렇게 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또 엄청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화끈하게 막 궁전 쳐들어가고 막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 2위인가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사 나왔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강하게 탁 추진하는 거 이런 거에 지금 끌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의 전국은 적폐 세력이 사라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분단 적폐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뭐 광화문 가보면 주말마다 그 끊임없이 나와서 네. 태극기 들고선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적폐 세력과의 투쟁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끌 전투적인 어떤 지도자가 사실 필요한 형국이었어요. 제가 볼 때도. 다음 대선에도 역시 온건하고 착하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패기가 넘치고 좀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간 그런 모습이 많으셨죠. 노 전 그게? 대통령이 지금 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시기에. 이 시기에 했어야 돼. 그래야 남북 관계도 확 뚫리고 노 전 대통령이면 추진력 있게 좀 뚫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뚫리고 적폐 세력도 좀 강력하게 치고 노 전 대통령은 좀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 그걸 하다가 이제 네. 어려움을 겪었고 이 탄핵 정국에서 만약에 됐다. 그럼 진짜 날개 나왔을 한번 했을 텐데. 것 같죠. 네, 분위기상. 네. 이게 참 운이 없는 겁니다. 분점에선. 어쨌든 뭐 갑자기 대권 주자 얘기까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박근혜 편지에서 박근혜 편지에서 여기까지 박근혜가 쏘아 올린 자기. 네, 좀 있으면 대선이니까 대선도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보수가 걱정 아닐까요? 어떤 거요? 대선? 후보?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를 내보내겠어요? 윤석열 아니에요? 요새 윤석열을 바람이 불던데. 윤석열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미지가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너무 고지식하잖아요. 유머라고는 할 줄 모르는 그 착한 그 스타일이잖아요. 네. 이게 확산력이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호감력이 인감미가 약간. 없단 말이에요. 인감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 소양을 떠나서 확산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황교안도 인간미는 없는데.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안심하신다고요? 황교안이가 이끄는 한 얘네들은 확산되지 않는다. 진짜 황교안 로봇처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아요. 너무 그 진짜 모습이. 딱 경직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보수 진영이 더 과들은 없네. 대중 확산력 없어요. 대중적인 확산력이 있는 사람은 인간미가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걸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 쪽이 확산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딱 제한적입니다. 더 이상 확산이 안 됩니다.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는 크게 대권 주자까지 되긴 좀 힘들어요. 다행이네요. 또 그렇게 치면 그쪽에 인물이 없잖아요. 네. 박근혜 다시 끌어내면 우리 땅이 제일 좋은데 한 번 더 하면 최상이긴 한데 그만큼 없다는 거거든요. 인물이.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뭐 진보 진영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대권 후보들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홍준표 날리고 황교안 날리고 윤석열도 나오려고 했다가 날리고 김무성. 김무성 날리고 저 옛날 반기문도 날리는 걸 보고 그 대선 하려고 들어갔다가 1, 2년도 못 가고 넘어갔잖아요. 국민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의 그 명줄을 잡고 어디까지 오냐. 근데 지금 전 최전선에 그 최후의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것 같고 이번 총선에서 좀 그런 계기, 뭐 마무리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국민들도 대담하고 그쪽 대선 주자급들도 형편없는 거죠. 네, 그거를 또 그거밖에 없다는 게 환상의 훌륭한 조화. 대단한 놈인데 쳐냈다 이런 게 아니고 얘들도 형편없고 국민들도 훌륭하시고 없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끝물에 온 것 같아요. 네, 막바지입니다. 네. 막바지에는 원래 인물이 없거든요. 지리멸렬하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 해주시죠. 네, 오늘 2부에서 김태형 선생님 모시고 박근혜 편지부터 대선 주자 얘기까지 해봤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처음 하셨는데 굉장히 긴장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역시 예능인들 존경하고요. 예능이 저희 시사 방송이에요. 예능인도 존경하고요.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 다 너무 존경하고요. 그 2시간 동안 재미없게 라이브만 해서 재미없다고 비판했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라이브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재미없다고. 근데 해보니까 그분들 진짜 하는 것 같네요. 재밌죠. 근데 그건 재밌잖아. 그래요? 재밌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거 됐어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시험 방송 어떻게 뭐 피드백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그 존폐 여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으니까. 아니 저희 이러고 그냥 끝나면 너무 너무 재밌겠다. 그게 진짜 삭지 이렇게 다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알지? 이거 페이크지. 네, 아니 오늘 또 선생님 파워들로 지금 이겨내는 거니까 진짜 저희 거의- 때문에 저희는 잘릴 수 있지만 이 방송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노래단 내일이라는 대학생 그 노래 동아리에서 되게 멋진 노래를 만들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자신 있게 부르셨어요. 저 음치라가지고 약간 노래 또 실력 들키면 곤란하니까. 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맞죠? 맞을걸요? 언어 유희 장난 아니네요. 역시 어쨌든 20대의 감성. 그런 노래를 지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까지 다 해버렸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단 내일을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로 마무리하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같은 거 정해서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받지 마세요, 씨뿔. 무슨 마지막 인사 뭘까? 뭐 할까요? 그거 어때요? 라디오스타에서 또 만나요? 제발 하는 거. 그래요. 지금 시험 방송이니까 저희와 해야겠다. 똑같은 상황.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음. 언니가 제가 마지막에 10불 외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제발 이렇게 하자고. 네. 그렇게 합시다. 다음 방송에선 또 만나요. 제발. 제발 진짜야?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진. 이러고 있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입니다. 저희가 정세에 맞는 곡을 창작해보려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 같이 함께 멜로디를 넣어서 완성시킨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바이러스 같은 사람 제목을 딱 제목. 자유롭게 한국을 헤쳐먹으려던 당들이 미래까지 말아먹으려고 통합을 했대요. 원래 3단 합체하면 엄청 세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3배로 멍청해졌네.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방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방멸해요.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벌레 같은 사람들 꼭 총선에서 다 같이 수고합시다. 어묵 먹는 법도 몰라요. 코로나는 코로스래요. 수준이 어쩜 이럴까 어린애 나도 부끄러워. 이렇게 귀한 국회에 이렇게 누추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방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방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방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방멸해요.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방멸해요.